궤도 1412 이 도둑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값비싼 보석을 훔치는 범죄자였습니다. 그를 잡기 위해 여러 탐정들과 경찰들이 애썼지만 결국 잡히진 않았고 어떤 유명 추리소설가만이 그가 예고한 장소라든가 시간 등을 추리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가 신문에 궤도 1412를 휘갈겨 써놓은 글자를 보고 궤도 키드라고 읽어버렸고 이날 이후로 이 궤도 1412라는 범죄자는 궤도 키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궤도 키드라는 도둑은 어느새 종적을 감춰버렸고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꽤 많은 시간이 흐르며 키드라는 도둑은 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잊혀진 도둑은 경찰들에게 8년 만에 새로운 예고장을 보냈고 키드를 몇 년 동안 쫓아온 나카모리 경부라는 경찰은 오히려 좋다고 말하며 키드가 예고한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예고한 장소로 가서 대기를 탔고 8년 만에 나타나는 키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옥상에 뭔가 소란이 일어난 것 같아서 올라가 봤더니 예전 그대로 하얀색 복장을 입은 키드가 있었고 그를 잡기 위해 달려가 봤지만 키드는 하얀색 장미만 남기고 사라져버렸죠. 나카모리 경부는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예전에 봤던 키드와 살짝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8년 전에 만났던 키드는 좀 미남형의 얼굴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만난 키드는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뭔가 미남이랑은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나카모리 경부는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경찰서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이렇게 8년 만에 궤도 키드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언론은 떠들썩해졌습니다. 이미 8년 전에도 이 궤도 키드라는 도둑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값비싼 보석이나 명화만을 훔치면서 경찰에게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낭만이 있었고 그 물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명화나 보석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것도 인기몰이에 한몫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들로 인기가 있기도 했지만 궤도 키드의 잘생긴 얼굴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키드의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없었지만 그 얼굴형이라든가 풍긴 느낌만 봐도 궤도 키드가 미남이란 것은 확실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8년 만에 돌아온 키드 덕분에 키드의 팬들은 더 늘어났고 다음에 예고장이 온다면 키드를 보러 가겠다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새로운 예고장이 도착을 했고 예고장에는 시계탑을 훔쳐가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예고장을 보고 키드의 팬들은 물론 고등학생 명탐정으로 유명세를 점점 쌓아가고 있던 도일이까지 예고장에 쓰인 장소로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예고한 당일날이 되었고 시계탑 앞에는 키드를 보러 온 수많은 관중과 키드를 잡으러 온 경찰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들 중 한 명으로 키드가 변장해 있었죠. 키드는 늘 그랬던 대로 편하게 물건을 훔치려고 했지만 오늘은 뭔가 경찰들의 눈치가 빠르고 행동력도 평소보다 좋은 것 같았습니다. 아마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이 무능한 경찰들을 전두지휘하고 있는 것 같았죠. 아무튼 키드는 결국 시계탑에 시계가 있는 곳에 도착을 했고 변장을 푼 상태로 시계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지휘하는 걸로 추정되는 인간도 키드가 시계에 있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나카모리를 비롯한 다른 경찰들도 그 시계가 있는 쪽으로 와선 키드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나카모리는 오랜만에 보는 키드를 마주했고 드디어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예전에 알던 키드는 멀리서 봐도 잘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키드란 놈은 꽤 가까이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못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나카모리는 당황해가지고 진짜 키드는 어디 가고 네가 여기 있는 거냐 라는 식으로 물어봤고 키드는 그 말에 발작 버튼이라도 눌렸는지 자신이 진짜 키드라고 말하고는 카드가 나가는 총을 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나카모리는 설마 진짜 키드였던 건가? 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못생긴 얼굴로 변장을 하고 나타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헬기에서 보고 있던 도일이는 키드의 얼굴을 못 보고 어떤 도둑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보내줘서 살짝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키드는 다양한 곳에서 나타났고 다양한 보석과 미술품들을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드가 다양한 곳에서 나타날 때마다 키드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하나같이 키드가 못생겼다는 목격 증언들을 내놨죠. 키드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진 않았지만 이렇게 키드의 얼굴을 본 몇몇의 인물들이 키드가 못생겼다는 말을 하자 이 키드가 못생겼다는 소문은 의외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소문 덕분에 몇 달이 지나자 키드는 추남이 되어 있었고 원래라면 낭만 있는 궤도라든가 의적 같은 이름으로 불렸던 키드는 어느 순간 희대의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키드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값비싼 보석들을 훔치는 악랄한 절도범이라고 불렀고 더 이상 이런 절도범을 궤도라던가 키드같이 멋있는 이름으로 미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이 도둑놈을 그냥 절도범 버러지라고 부르자고 말했습니다. 이런 언론에 사람들은 동조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이 좀도둑 하나 못 잡는 경찰들을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몇몇의 키드 팬들은 그 얼굴은 키드의 얼굴이 아니라 키드가 변장한 얼굴일 것이라고 말하며 쉴드를 쳐줬죠. 이렇게 여론이 흘러가자 키드도 뭔가 심정에 변화가 있었는지 원래라면 보석이나 미술품들을 훔치기 전에 예고장을 보낸다거나 훔치고 나서도 그 물건을 자신이 소유하는 게 아닌 진짜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낭만이 있었는데 어느새부터 예고장을 안 보낼 때도 있고 예고장을 보내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글들을 적어서 보내가지고 경찰들의 혼란을 불어일으킨 다음 물건을 훔칠 때도 있었죠. 그리고 이 훔친 물건들은 그 누구도 돌려받았다는 소식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뭔가 궤도 키드란 낭만 있는 도둑을 여론과 언론이 낭만이 없는 진짜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것 같았죠. 그리고 키드의 인식이 이렇게 나락을 가버리자 나카모리 경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키드를 몇 년 동안 쫓아왔고 사람들이 키드를 궤도 키드라고 부르면서 칭송할 때도 이 새끼는 극악무도한 절도범이라고 말하며 이 키드란 놈을 잡으려고 애썼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외모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여론이 반전된 건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론이 반전된 뒤로 키드의 범행 역시 자신이 몇 년 동안 쫓아다닌 궤도가 아니라 그냥 시정 자폐에 불과한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것도 좀 현타가 왔습니다. 그렇게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이번에 키드는 아니 절도범 버러지는 스즈키 가문의 보석 블랙스타라는 것을 훔치겠다는 예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번 예고장은 최근 들어 보내던 개대충 써가지고 보낸 예고장과는 달리 뭔가 나름 정성 들여서 쓴 것 같았죠. 예고장을 본 스즈키 가문은 경찰들과 협업하기로 했고 경찰 말고도 최근 들어 유명해진 유명한 애한 탐정도 불렀죠. 그리고 이 예고장을 본 나카모리 경부는 오랜만에 키드가 예고장다운 예고장을 보냈다고 생각하고는 의지를 불태우며
돌아오며 이 예고장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 예고장을 완벽하게 해석한 뒤 어떤 건물 앞에서 대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고장을 해석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으니 그건 바로 도일이가 어려진 모습인 코난이었습니다. 코난은 키드 예고장을 해석한 뒤 키드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의 옥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키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름달 아래로 어떤 하얀색 인물이 내려왔죠. 코난은 그 인물을 보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와씨 개못생겼다 라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코난은 순간 아차했지만 자신의 앞에 있는 인물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 키드라고 불렸던 절도범 버러지는 코난에게 다가오며 꼬마야 너도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코난은 뭔가 이 범죄자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아니에요 아저씨 정도면 미중년이죠 라고 말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이 절도범은 꼬마야 나 18살이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코난은 주댐을 감지했습니다. 절도범은 살짝 웃더니 못생겼다느니 사갔다 같은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코난에게 혹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냐고 말했습니다. 코난 이야기를 들어준 척하며 경찰을 부른 다음 이 추남을 잡아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절도범은 이 꿍꿍이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사실 궤도라는 직업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잘생긴 편이라 이렇게 전세계의 고속들을 훔치고 다녀도 범죄자란 욕을 들어먹기보다는 낭만 있는 궤도란 소리를 들어왔고 자신은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불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자신이 그 뒤를 이어 궤도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자신은 아버지가 하던 대로 보석을 훔치고 그 보석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곤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궤도가 아니라 절도범이라던가 버러지라던가 범죄자라는 식으로 불리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키드는 사람들의 도덕관념이 바뀌었다거나 SNS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는 바람에 자신에 대한 여론이 바뀐 게 아닐까 하면서 다양한 변명들을 생각해봤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외모가 못생겼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여론이 바뀐 거였죠. 아버지는 잘생겼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도 옹호하는 자가 있고 팬들이 있었지만 자신은 못생겼기 때문에 그 옹호하는 사람들이 다 적으로 돌아서 버린 거라는 걸 믿고 싶지가 않았었습니다. 자신의 외모 때문에 궤도 키드란 이름이 절도범 개씨 버러지 쉐키로 바뀐 게 너무나 화가 났던 남자는 한동안 여느 절도범과 다를 바 없는 범죄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 자신의 내면도 못생겨지는 느낌이 들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돌아온 거란 식으로 말을 했죠. 코난 듣다 보니 이 도둑놈이 좀 안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놈에게 지금이라도 자백하자고 사람들도 당신의 사정을 이해해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절도범 개씨 등신 추남 버러지 쉐키는 그 누구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며 무전기를 들고 경찰들을 불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경찰들이 옥상에 몰려들었고 추남은 코난에게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말하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코난은 범죄자를 동정하면 안 되지만 저 못생긴 놈한테 이상하게 동정이 갔고 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과연 이 세계관에서 코난은 키드를 잡을 수 있을까요? 왓이프 궤도 키드가 못생겼다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FBI의 유능한 수사관인 아카이 슈이치, 그는 옛날 자신이 스파이로 있었던 검은 조직을 항상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난이란 똑똑한 꼬맹이를 알게 됐고 그와 함께 검은 조직의 조직원 중 한 명인 키르를 사로잡는 데 성공을 하죠. 사로잡는 과정에서 키르가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그녀를 하이도 중앙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FBI들이 그녀의 병실을 돌아가면서 감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어도 검은 조직원들은 키르를 돌려받기 위해 술수를 꾸미고 있었죠. 이렇게 검은 조직이 술수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아카이 슈이치와 코난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그에 맞춰 그들도 작전을 꾸몄습니다. 그 작전은 그냥 키르를 검은 조직으로 돌려보내는 작전이었죠. 사실 이 작전은 키르가 진짜 검은 조직원이라면 애시당초에 불가능한 작전이긴 하지만 키르가 진짜 검은 조직이 아닌 CIA에서 검은 조직에 심어놓은 스파이였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짤 수 있었던 겁니다. 아카이와 코난은 작전대로 키르를 검은 조직으로 돌려보냈고 둘은 작전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조직으로 돌아간 키르는 조직에게 의심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카이 슈이치가 버티고 있는데 너무 키르를 쉽게 탈환한 게 이상하다는 이유로 의심당한 거였죠. 는 키르에게 총을 들이밀며 네가 이 의심을 피하고 싶거든 지금 아카이를 불러내서 그를 직접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키르는 협력을 약속한 동료를 본인 손으로 처리한다는 게 매우 껄끄럽긴 했지만 자신의 동생과 죽은 아빠의 임무를 이어가기 위해 아카이의 죽음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결심을 한 키르는 아카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카이는 키르가 왜 갑자기 전화를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가진 채로 키르의 전화를 받았고 키르는 조직 내에서 더 이상 못 버티겠어가지고 나가고 싶으니 그 전에 조직의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아카이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검은 조직 자체가 버티기 힘든 곳이긴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일단 키르가 말한 약속 장소로 나갔죠. 그렇게 약속 장소에 간 아카이는 키르와 마주했고 키르는 아카이에게 대화를 거는 척하며 아카이에게 총을 쏴버렸습니다. 아카이는 아군이라고 생각한 키르가 총을 쏘자 매우 당황했고 근처를 살펴봤더니 진의 포르쉐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카이는 설마 자신이 이런 곳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여기까지인가? 라는 말을 끝으로 키르에게 확인 사살을 당한 뒤 사망해버렸습니다. 키르는 아카이의 죽음을 확인한 뒤 아카이가 있던 차를 불태워버렸고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아카이가 죽었다는 소식은 얼마 안 지나서 모두에게 퍼졌습니다. FBI는 당연히 충격을 먹었고 자신과 함께 검은 조직을 상대할 인재가 사망했다는 것에 코난 역시 충격을 먹었습니다. 사실 코난은 뭔가 키르가 조직으로 돌아갔을 때 조직원들이 키르를 의심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키르와 아카이의 능력을 믿고 거기까지의 작전은 짜지 않았습니다. 코난은 자신의 안일함 때문에 인재 한 명을 잃었다고 생각하여 엄청 자책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슬픔에 잠겨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카이가 죽고 나서 얼마 뒤 키르의
키드에게서 법원이란 새로운 조직원이 움직일 거다 라는 첩보를 듣게 됩니다. 그런 첩보를 듣고 얼마 뒤 세라라는 여자와 아무로토로라는 남자가 코난의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코난은 두 사람 중에 조직원 중 한 명인 법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누가 법원인지 확신을 못하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법원에 대한 정체도 오리무중인 가운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으니 그건 조디가 목격했던 화상 입은 자국이 있던 아카이 슈이치였습니다. 코난은 조디에게 그 화상 자국에 있는 아카이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폭발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아카이가 어떻게 살아있는 게 아닐까 하는 희망도 품어갔죠. 그렇게 얼마 뒤 코난과 하이바라는 소노코의 재력을 이용하여 미스테리 트레인이란 것에 타게 됐습니다. 소노코가 이 열차에 뜬금없이 타게 된 건 이 열차에 있는 보석을 훔치기 위해 키드가 탄다 라는 정보를 들은 것 때문이었죠. 코난은 잘하면 이 열차에서 키드를 마주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열차에는 소노코와 탐정단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인물들도 타 있었으니 모리 탐정과 그의 수제자라고 하며 따라다니는 아무로토오루 그리고 세라까지 탑승했습니다. 코난은 이런 밀폐된 공간에 검은 조직을 의심되는 인물 2명이 타버려서 좀 불안하긴 했지만 뭔 일이 생기면 본인이 어떻게든 한다 라는 마인드로 열차에 올랐습니다. 코난이 이 열차에 올랐으니 불행히도 열차 안에선 누군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건을 일으켜야 하게 됐습니다. 열차 안에 있던 승객들 중 누가 사건을 일으킬까 라는 걸로 회의를 하다가 결국 불쌍한 어떤 남자가 사건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코난은 열차를 돌아다니며 단서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법원으로 의심되는 세라가 처음으로 하이바라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하이바라는 세라를 보며 불안해했고 그 와중에 세라는 뒤에 누군가를 본 것 마냥 갑자기 소리를 쳤습니다. 하이바라는 세라의 그런 행동에 뭔가 불안해가지고 코난에게 이 열차 낌새가 이상하다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코난은 하이바라에게 왜 그런 걸 느낀 거냐 라고 물었고 하이바라는 아까 화상 입은 남자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 열차에 살기가 도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코난은 조디한테 들은 화상 입은 아카이를 하이바라가 이 열차에서 봤다는 사실에 놀랐고 혹시 아카이 씨가 진짜로 이 열차에 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난 이렇게 되면 이 열차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세 가지 생겼다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론 화상 입은 아카이의 정체를 밝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바라가 느끼는 살기의 정체를 밝히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열차에서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이 세 가지의 일을 혼자 전부 처리하는 건 거의 불가능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난은 이 열차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이 열차에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가 있었다면 좀 쉬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 의미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혼자 해결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코난은 우선 하이바라가 자신의 눈 밖으로 사라지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해서 하이바라에게 자신을 무조건 따라다니라고 말했고 하이바라와 함께 우선 이 열차에서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사건의 단서를 찾으며 돌아다니던 중 뜻밖의 사실을 듣게 됩니다. 사실 지난주에 탐정단 아이들은 캠핑을 갔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사건에 말려들어 어떤 오두막에 갇히게 됐고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하이바라가 잠시 아포톡신 4869의 해독제를 먹고 원래 몸으로 돌아간 뒤 그곳을 빠져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츠히코가 자신을 구해준 그 여자분에게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 여자분, 그러니까 하이바라가 원래 몸으로 돌아간 미야노 시오의 얼굴을 동영상으로 찍었고 그 동영상을 모리 탐정사무소로 보냈었다고 하네요. 코난은 이 사실을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미츠히코가 아무것도 모르는 잼민이란 걸 까먹고 쌍욕을 할 뻔했습니다. 아마 법원으로 의심되는 누군가가 미츠히코가 보낸 동영상에 나와있는 하이바라의 미스테리 트레인 패스링을 보고 그녀가 미스테리 트레인을 탈 걸 알아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열차에 검은 조직원들이 타고 있다는 것이고 하이바라가 느꼈던 살기는 검은 조직이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코난은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그 화상 입은 아카이가 진짜 아카이 슈이치여야 이 열차에서 하이바라를 안전하게 빼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코난이 불안해하기 시작하자 하이바라는 문득 코난이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코난까지 잘못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바라는 코난이 모리코고를 재우고 추리를 하는 사이 몰래 사람들 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자신이 어린 모습으로 죽어있으면 탐정단 아이들을 비롯한 하이바라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슬퍼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왕이면 아무도 모르는 미야노시오의 모습으로 돌아간 다음 죽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아포톡신 해독제를 한 번 더 복용했습니다. 한편 코난은 사건을 해결한 뒤 하이바라를 찾았지만 하이바라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라도 사라진 상태였죠. 그와 동시에 기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아무로가 불이 났다고 말하며 차량 앞쪽으로 대피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열차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코난은 이거 진짜로 큰일 났다고 생각하여 아까 추리를 하며 용의자 중에 키드가 있다는 걸 알아낸 상태였어서 키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키드는 코난이 이렇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인간이 아닌데 식은땀을 흘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걸 보고 우선은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코난에게 뭘 도와주면 되냐고 물었고 코난은 생각을 하다가 분명 이 상황에 하이바라는 모두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는 앞쪽 칸으로 가지 않고 뒤쪽 칸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드에게 우선 열차 뒤쪽 칸으로 가서 젓갈색의 머리를 하고 있는 여자를 좀 구해줘라 라는 말을 했죠. 그렇게 키드는 열차의 뒤쪽 칸으로 가기 시작했고 코난은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인 아카이 슈이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 열차에서 하이바라가 그 화상 입은 아카이 슈이치를 봤다고 했으니 찾다 보면 아카이 씨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이렇게 열차를 돌아다니던 코난은 드디어 화상 입은 아카이 슈이치를 마주쳤습니다. 코난 너무 반가워서 아카이 씨가 역시나 살아있을 줄 알았다고 지금 상황이 매우 위급하니까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 화상 입은 아카이 슈이치는 코난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코난은 왜 아카이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지금 1시간
속시가 급하니까 빨리 도와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순간 뭔가 짜릿한 기분을 느꼈고 코난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 후 코난은 정신을 차렸는데 정신을 차린 곳은 박사님의 집이었습니다. 코난은 박사님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박사님은 열차에 객실 안에 쓰러져 있던 코난을 어떤 여자가 발견하고는 박사님에게 안내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코난은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물었고 그 여자는 노란 머리에 안경을 끼고 있었다고 박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코난은 박사님의 말을 듣고 아마 자신이 봤던 화상 입은 아카이 슈이치가 베르무트가 변장한 것이었고 베르무트가 자신을 기절시킨 뒤 박사님에게 자신을 건네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박사님의 집에 하이바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코난은 박사님에게 하이바라는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고 박사님은 이 질문에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하이바라는 그 열차에서 사라졌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들어보니 코난이 기절한 시간 동안 열차 뒷칸에 폭발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열차가 멈췄었다고 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폭발이 일어났던 칸에서 그 누구의 시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아마 조직원들은 하이바라를 죽이지 않고 그냥 산채로 잡아온 것 같았습니다. 코난은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살짝 멍 때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핸드폰에 어떤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시지엔 내가 갔을 땐 이미 어떤 노란 머리에 까무잡잡한 피부란 인물이 젓갈색 머리의 여자를 기절시킨 뒤였고 그 여자를 되찾으려고 그 남자에게 달려들어봤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대로 계속 싸웠다간 자신도 붙잡힐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 자리를 빠져나왔다. 확실한 건 네가 말한 그 여자는 죽진 않았고 그 녀석들이 데리고 간 것 같다. 너희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 유감이다 명탐정 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키드인 것 같았죠. 코난은 이 모든 정보를 듣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본인이 반드시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하이바라는 잡혀가 버렸고 구해주고 싶지만 어디로 잡혀갔는지 알 수가 없어서 함부로 구하러 갈 수도 없습니다. 코난은 만약 검은 조직 놈들이 미스테리 트레인에서 하이바라를 노리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그리고 미스테리 트레인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몇 명만 더 있었더라면 아니 애초에 아카이 슈이치를 죽게끔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코난의 전화기로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키드로 그 메시지에는 어떤 위치가 찍혀 있었습니다. 키드는 그대로 탈출하기엔 너한테 미안해서 몰래 그 젓갈색 머리의 여자에게 위치 추적기를 붙여놨었다. 그리고 그 위치 추적기가 마지막으로 위치를 보낸 곳이 방금 내가 메시지로 보낸 그곳이라고 만약 그 여자를 찾는 게 목표라면 저 일대를 조사해봐라 명탐정 그리고 혹시나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라는 말까지 적혀있었죠. 코난은 자신이 맨날 쫓던 이 도둑놈이 도와주겠다는 말을 해놓은 걸 보고 좀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절망하고 있어봤자 하이바를 되찾는다거나 검은 조직을 쫓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이 절망하고 있는 시간을 아껴서라도 검은 조직을 찾으러 가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난은 키드에게 네가 보낸 위치로 언제까지 와달라 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FBI들에게도 이 위치로 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코난은 검은 조직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아직 한 번 패배한 것이지 완전히 패배한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되뇌이며 한 번 더 검은 조직에게 싸움을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미스테리 트레인에서 완패한 코난은 이번엔 검은 조직에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왓이프 명탐정 코난에서 아카이 슈이치가 진짜로 죽었다면 이라는 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서울의 어느 도시 탐정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어떤 고등학생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남도일. 아직 정식으로 의뢰를 받아 혼자서 사건 해결한 것은 없었지만 사건의 진상 근처까지 도달한 적이 몇 번 있는 추리력이 꽤나 뛰어난 소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일이는 미라니와 함께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게 됐고 그 비행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혼자서 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의 사건을 해결한 뒤 뉴욕에 도착해서도 자신의 엄마인 이하연을 도와 공연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줬고 그 후 도망치는 연쇄살인범과 FBI를 목격하는 등 도일이는 다양한 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비행기에서 사건 해결을 도와주게 됐고 미국에서 일도들은 골로모 반장님은 어느 순간부터 도일이를 한 명의 탐정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도일이는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을 하기 시작했고 점점 이 잘생기고 추리도 잘하는 고등학생 탐정은 SNS에서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나 틱톡을 키면 도일이가 사건을 해결하는 장면이라던가 저 말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라는 말을 하는 동영상이 줄기차게 나왔죠. 이 덕분에 도일이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졌고 가끔씩은 학교 밖에서도 도일이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도일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추리를 하며 점점 유명세를 얻어가자 기분이 좋아졌고 이제 자신의 앞엔 좋은 일밖에 없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빛나는 곳에 서 있게 되면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잘생긴 도일이가 추리력도 좋으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가자 그를 시샘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 덕분에 몇몇 커뮤니티에는 도일이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탐정은 불법 아니냐?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경찰이 얼마나 무능하면 고등학생한테 도움을 받냐? 고등학생이 사건 현장을 들쑤시는 게 말이 되냐?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등 도일이가 경찰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사건을 해결한 것에 논점을 두지 않고 도일이가 고등학생이란 것과 경찰의 무능함에 대한 말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경찰이 무능한 것이 아닌 도일이가 어지간한 탐정 이상의 추리력을 가지고 있고 그 추리력을 이용하여 경찰의 업무를 도와줘서 그 지역의 치안 유지에 도움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질투와 시샘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그런 건 보이지 않았죠. 처음에 도일이와 경찰은 이런 극소수의 의견을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고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떤 기자가 이 일에 대하여 취재를 시작했고
뉴스에서 고등학생의 경찰 업무 개입 옳은 행동인가? 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이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몇몇 유튜버들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도일이와 경찰을 까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상주하는 소수인 줄 알았지만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보통 인터넷에 상주하는 사람들이고 인터넷 세계에서 그들은 소수가 아닌 다수였습니다. 유튜버들이라던가 몇몇 언론사에서 뛰어난 고등학생 탐정에 대해 다룬 영상들의 댓글은 거의 다가 안 좋은 댓글들밖에 없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도일이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이 뛰어난 고등학생 탐정의 탄생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도일이와 경찰에 대해 좋은 댓글들을 달아봤지만 순식간에 묻혔고 그런 댓글들의 답글에는 논리적인 반박이 아닌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 이슈가 되기 시작하자 도일이와 경찰들도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도일이는 머리가 똑똑하긴 하지만 아직 덜 성숙한 고등학생에 불과했고 난생 처음으로 자신을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마주하자 조금 패닉이 왔습니다. 이런 도일이를 미란이와 반장님 및 형사님들이 케어를 해줬고 도일이는 이런 위로 덕분에 인터넷에 떠도는 그저 헛소리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자신의 삶을 유지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자신이 도와주던 반장님과 형사님들이 서울이 아닌 다른 경찰서로 발령이 나고 몇몇은 좌천이 되는 등 수사 일과가 아예 공중분해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일이는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반장님에게 물어봤고 반장님은 말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도일이가 끈덕지게 물어본 끝에 진실을 얘기해줬습니다. 원래 경찰에 높은 직급에 계신 분들이 도일이가 경찰 일을 도와줌으로써 서울경찰청의 실적이 올라가는 걸 매우 좋아했었는데 최근 들어 뉴스라던가 유튜브에 고등학생 탐정한테 도움받는 경찰이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경찰을 무능하다고 본다는 것에 매우 기분이 나빠졌고 그 결과 화풀이 대상으로 반장님이 있는 수사일과가 걸려버린 거라고 합니다. 도일이는 이 말에 그럼 지금까지 욕을 해왔던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였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일이는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경찰들과 수사를 해왔는지 알려주고 경찰들이 무능하지 않다는 것도 알려주면서 자신에 대한 오해들도 풀기 위해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일이는 최대한 감정을 빼고 지금까지 자신이 해결해왔던 사건들을 알려주며 그 수사 과정에 대해 자세히 말한 뒤 현재 여러 오해들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경찰들도 힘들어하니까 무분별한 억측은 자제해달라 라는 말을 하며 영상을 찍었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올리고 몇 시간이 지나자 도일이의 영상은 여러 커뮤니티에 공유가 됐는지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도일이는 이제 자신이 모든 해명을 했으니 사람들의 오해가 풀렸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댓글창을 열었는데 댓글에는 그래서 결국 경찰이 무능하다는 거 아님? 이라던가 지 때문에 수사과 하나가 공중분해되는데 한다는 게 고작 유튜브 영상 찍기 고등학생 명탐정 되기 쉽노? 이 새끼 지금까지 사건 해결했던 것도 그냥 지 아빠가 말한 거 그대로 말한 거라던데? 등등 댓글은 자신이 해명한 것은 집중하지 않고 그저 도일이에 대한 비난만이 줄을 이뤘습니다. 도일이는 이 사람들은 도일이가 뭘 했는지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그저 돌 던질 대상이 필요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해명하는 걸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도일이는 여론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여 당분간은 탐정일을 하지 않고 학교만 열심히 다니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학교 상황이라고 다르진 않았습니다. 도일이가 학교를 돌아다니면 뭔가 아이들끼리 모여 수군수군 되는 것 같았고 그 중에는 도일이에게 직접 야 도일아 진짜 너 때문에 경찰 부서 하나가 해체됐어? 라고 묻는 친구도 있었죠. 도일이는 그래도 꽤 편하다고 여긴 학교에서조차 자신의 편이 없고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만 있다는 생각이 들자 뭔가 숨쉬기가 답답해지고 이곳에 계속 있다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일이의 상태가 심각해 보이자 미란이는 바로 도일이를 챙겨서 도일이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란이는 도일이를 침대에 눕혀놓은 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도일이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미란이에게 너도 혹시 내가 주제도 모르고 나대는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미란이는 그 질문에 무슨 그런 질문을 하냐고 자신은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던가 뉴욕에서 있었던 사건 등등 네가 해결한 사건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도일이는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편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란이에게 위로를 받긴 했지만 도일이는 뭔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욕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밖으로 나다닐 수가 없었고 학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도일이를 위해 미란이가 매일같이 도일이 집에 와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알려줬고 가끔씩은 밥도 해줬습니다. 도일이는 이런 미란이에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해했고 미란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이 마음의 병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고 도일이는 그래도 집 밖으로 꽤 나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미란이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고 미란이에게 트로피컬랜드에 같이 놀러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미란이는 도일이에게 그런 데 가도 괜찮겠냐고 물었고 도일이는 이제 다 나아서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미란이는 아직은 좀 도일이가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도일이가 같이 트로피컬랜드에 가자고 하는데 거부할 이유는 없어서 같이 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트로피컬랜드에 가는 날이 왔고 둘은 트로피컬랜드에 가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힐링을 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던 둘은 제트코스터라는 것을 타러 갔습니다. 제트코스터에 탄 도일이는 문득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는 것 같은 기분이 안 들었다는 걸 깨달았고 미라니 덕분에 자신의 마음의 병이 많이 치유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제트코스터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이 들렸습니다. 도일이는 비명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봤고 머리가 잘린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일이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알고 일단 경찰을 불렀고 제트코스터 주변과 그 제트코스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뒤 경찰이 도착했는데 경찰 중에는 오랜만에 보는 골로몬 반장님도 있었습니다. 반장님은 도일이에게 반갑다며 인사를 했고 다시 서울경찰청으로 복직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도일이는 반장님이 돌아온 건 기분이 좋긴 했지만 반장님의 얼굴을 보자 뭔가 다시 어지러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도일이의 불안 증세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뒤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이 경찰과 아는 체를 하는 남고생을 보며 의문을 품었고 그 중에는 아, 쟤 그 고등학생 탐정 아니야? 라고 말하며 도일이 얼굴을 알아보는 것 같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일이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자 사라진 줄 알았던 불안 증세가 다시 심해지기 시작했고 숨이 잘 안 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미라니와 반장님은 괜찮냐고 말하며 도일이를 챙겼고 도일이는 잠시 의식을 잃게 됐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도일이는 병원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떴더니 미라니가 곁에 있었고 도일이에게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도일이는 괜찮다고 말했고 제트코스터에서 있었던 사건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미라니가 말하길 그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던 어떤 여자의 소지품 중에 흉기로 보이는 칼이 나왔고 그걸 근거로 그 여자를 체포했고 나머지 용의자들은 집으로 귀가시켰다고 합니다. 도일이는 분명 그때 잠시 봤던 사건의 정황상 시칼로 피해자의 목을 자를 수 없었을 거라 그 여자가 과연 범인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 제트코스터를 탄 사람들 중에 너무 수상한 2인조가 있어서 그 인물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귀가시켰다는 것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라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도일이에게 이제 추리는 그만두는 게 어때? 라고 물어봤습니다. 도일이가 이 질문에 잠시 멍을 때리고 있자 미라니는 너가 추리하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고 나도 너가 추리하는 모습을 좋아하지만 요즘에 너를 보면 추리할 때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추리는 당분간 그만두는 게 어떠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도일이 역시 괜히 탐정이 되겠다고 이것저것 들쑤시고 다니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오늘도 추리를 해보려다가 이렇게 쓰러져 버렸으니 추리를 놓는 것이 자신에게도 미라니에게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일이는 미라니에게 그러겠다고 답을 했고 미라니는 기뻐하며 이제 학교도 같이 나가보자고 만약 도일이를 보며 수근대는 놈들이 있다면 자신이 그 인간들의 상반신과 하반신의 위치를 바꿔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도일이는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주는 미라니만 있다면 굳이 자신에게 아픔만 주는 탐정이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의 오랜 꿈이던 탐정이란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와디프 도일이가 불펠러들의 날조와 선동에 걸린다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도일이는 아니 코난은 평소와 같이 탐정단 아이들 그리고 장미와 함께 하교를 하다가 헤어지고는 유명한 탐정사무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난의 앞에 어떤 중절모를 쓴 사내가 나타났죠. 그 남자는 뜬금없이 코난에게 혹시 추리게임에 참여해볼 생각이 없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코난은 추리게임이란 거 흥미롭긴 했지만 이 정체도 모르는 수상한 인간이 제안하는 게임에 함부로 참여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코난이 거부를 하자 그 남자는 조용히 코난의 곁으로 다가가더니 그곳에서 우승한다면 너를 작게 만든 약에 대한 것 그리고 조직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코난은 이 말을 듣고 표정이 변했고 그 사내에게 정체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남자는 웃으며 게임에 참여하면 알 수 있을 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코난은 누가 봐도 수상한 남자이고 누가 봐도 수상한 게임이지만 그 게임에서 우승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달콤해 보였고 그리고 추리 게임이라면 자신이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여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자 중절모의 사내는 좋은 선택이다 라는 말을 했고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코난의 입을 막고 기절을 시켰습니다. 코난은 속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고 눈을 감았다 뜨니까 그곳은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코난이 어디서 본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미라니부터 해서 인성이, 안기준, 이상윤, 유명한 탐정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코난은 왜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 당황했고 근처에 있는 미라니에게 왜 여기까지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미라니는 잠깐 망설이더니 어떤 중절모를 쓴 남자가 이곳에 오면 도일이의 행방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왔다고 말했습니다. 코난은 그 남자가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말을 해서 여기로 불러낸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온 각자의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장미는 그 남자가 이 게임에서 우승하면 완전히 조직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 라고 말해서 왔다고 했고 유명한은 그 남자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지만 그 남자가 너무나 수상해서 거부를 했었는데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신의 딸과 자신의 아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라는 협박을 받는 바람에 이 게임에 참여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코난은 대체 이곳에 모든 인물들을 부른 인물은 누구일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 모은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수근수근대고 있는 사이 누군가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 남자는 코난을 납치해온 그 남자였고 그 남자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말하길 다들 자신이 주최한 추리게임에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참여한 모두가 각자의 목적이 있을 건데 이 게임에서 우승한다면 무조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어떤 인물이 추리게임이라면 뭘 말하는 거냐 라고 물었고 그 남자는 지금부터 여러가지 게임을 할 거다. 거기서 승리한 사람들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패배한 사람들은 그만한 페널티를 받게 될 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미라니와 보라 같은 일반인들은 불안에 떨었고 코난과 인성이 같은 탐정들은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인과 안기준 같이 어딘가에 속한 요원들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파악 중인 것 같았죠. 그때 골로모 반장님이 나와서는 민간인들을 데리고 뭐하는 짓이냐고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내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남자는 다들 자발적으로 참여해놓고 왜 이제 와서 나가고 싶어하는지 모르겠지만 나가고 싶어한다면 내보내주겠다 라는 말을 하더니 저기 있는 출구로 나가면 잡지 않겠다고 말했죠. 그 말에 반장님은 그 안에 있던 오형사와 신형사 등과 함께 민간인부터 나가는 걸 도와주자 라고 말을 했고 아즈사를 비롯한 베이커시에 사는 많은 시민들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소리가 들리더니 나가려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난은 소리가 난 곳을 쳐다봤고 그곳엔 저격수로 보이는 인간이 민간인을 향해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그 저격수는 분명 검은 조직의 키안티와 코른을 비롯한 검은 조직의 저격수들이었죠. 코난은 이번 일이 역시나 검은 조직과 연관되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검은 조직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튼 총소리 때문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중절모를 쓴 남자는 혼란스러운 군중을 향해 이렇게 우리의 말을 따르지 않거나 반발하려고 하면 목숨을 잃게 되겠지만 우리의 말만 들으면 당신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괜한 반항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죠.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니란 걸 안 사람들은 일단 그 남자의 말을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중절모의 남자는 모두가 이제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해보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말한 첫 번째 게임은 클루였습니다. 이 클루라는 게임은 대저택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추리하는 게임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난 장소, 범행에 사용된 흉기, 그리고 범인을 맞춰야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코난은 이런 게임이라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차라리 이런 게임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절모의 남자는 여기 있는 모두가 이 게임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 조를 나눠서 게임을 할 거다 라는 말을 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찢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코난은 백형사, 신형사, 장미, 오형사, 코바야시 선생 이렇게 6명이 한조가 되었습니다. 코난은 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지만 그 남자가 말했던 패배할 시 부여되는 페널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정답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망설이고 있었는데 장미가 코난에게 혹시 범인을 알아낸 거냐고 물었고 코난은 이미 범인을 알고 있었는데 괜히 말했다가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섣불리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해줬습니다. 장미는 그런 코난에게 아까 그 남자를 이기고 싶은 거 아니냐고 도망치기만 해선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며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정답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코난은 나머지 사람들을 받고 다들 괜찮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코난은 그 말에 결심이 섰고 정답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정답이라는 표식이 나왔고 앞에 문이 열렸습니다. 코난은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나가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총소리가 들리더니 모두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코난은 당황했고 총에 맞은 장미가 마지막으로 코난에게 다가가서는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코난 너밖에 없다고 이 베이커시에서 해결 못할 사건이 없는 홈즈는 코난 너 하나뿐이니까 너가 우승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고는 그녀의 언니 안제이와 같은 표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코난은 허탈한 표정으로 게임이 일어났던 장소로 빠져나왔고 다음 장소에는 코난처럼 이전 게임을 이기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죽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전 게임을 이긴 사람들은 코난처럼 추리력이 뛰어난 탐정도 있었지만 의외로 미라니까지 끼어 있었죠. 코난은 미라니가 대체 어떻게 이전 게임을 이긴 걸까? 라는 생각을 해서 미라니에게 어떻게 통과를 한 거냐고 물어봤고 미라니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이전 게임에서 유명한 노예리와 같은 조였는데 그 둘이 미라니에게 모든 단서를 넘겨줬고 그 단서대로 미라니가 추리를 성공했더니 나머지가 모두 죽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코난은 이 끔찍한 게임을 반드시 빠르게 끝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절모의 남자는 더 많은 게임을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다고 이번 게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절모의 남자가 말한 마지막 게임은 마피아 게임이었습니다. 마피아 게임은 마피아가 모든 사람을 죽이기 전에 경찰을 비롯한 시민들이 마피아를 찾아내 투표로 처형하는 비교적 간단하고 대중적인 게임이었죠. 이렇게 간단한 게임이긴 하지만 앞선 게임들에서 사람들을 쉽게 죽여버린 걸 보면 이번 마피아 게임에서 마피아에 걸린 사람이 시민을 죽인다는 의미는 진짜로 죽인다는 의미일 거고 투표로 마피아를 처형한다는 의미는 투표로 진짜로 한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와 똑같을 게 뻔했습니다. 코난은 아무도 죽지 않았으면 해서 게임에 참여하는 인원들에게 마피아가 걸리면 아무도 죽이지 말고 시민이라면 투표를 안 해서 이 게임을 그냥 끝내버리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동의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가자들이 착당을 하고 있음에도 그 중절모의 남자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죠. 코난은 그 행동이 매우 수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마피아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참여한 인원은 코난, 미라니, 고이도, 하인성, 이상윤, 안기준, 메리세라 이렇게 7명이었습니다. 중절모의 남자는 이번 마피아 게임에 참여한 인물들의 추리력이 매우 뛰어나니까 많은 직업을 넣지 않고 간단하게 마피아 1명, 의사 1명, 경찰 1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각자에게 직업을 알려줬고 코난은 아쉽지만 아무런 직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직업이 정해진 첫 번째 아침 턴에서 코난은 각자 직업을 밝히자고 했고 의사와 경찰은 본인의 직업을 밝혔지만 마피아만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코난은 마피아가 나와줘야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모두가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마피아는 나오지 않았고 마피아가 시민을 죽일 수 있는 첫 번째 밤이 왔습니다.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첫 번째 밤 턴이 끝난과 동시에 총소리가 한 발 울렸고
되었고 본인을 의사라고 밝혔던 메리세라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경악을 했고 고이도는 나지막하게 의사는 첫날 밤에 무조건 자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첫날 아침 때와는 다르게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코난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는 본인을 경찰 역할이라고 말했던 미라니에게 누구를 조사해봤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미라니는 코난을 조사해봤고 코난은 마피아가 아니다 라는 결과를 들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코난은 그 말이 사실이니까 넘어가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는 투표를 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투표를 하지 않았더니 다음날 이상윤이 살해를 당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탐정들과 궤도 그리고 공안경찰마저 냉정을 잃었고 한 명을 투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경찰인 미라니와 미라니가 마피아가 아니라고 했던 코난과 고이도를 제외한 하인성과 안기준 둘 중에 한 명을 투표를 통해서 죽이기로 했고 그 결과 안기준이 걸려버렸습니다. 안기준은 처형당하기 전 최후 변론으로 자신이 경찰이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마피아다 라는 말을 남겼지만 처형당하는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명이 처형을 통해서 죽게 됐지만 게임은 끝나지 않았고 고이도가 그날 밤 총살당하며 미라니와 하인성 그리고 코난 이렇게 3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라니는 하인성이 마피아라고 말했고 인성이는 코난에게 게임이 안 끝난 걸로 확실해졌다고 진짜 경찰은 안기준 씨였고 미라니가 마피아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코난은 그 말에 미라니는 처음부터 경찰이라고 말했고 안기준이 늦게 말했으니 마피아가 맞는 거 아니냐고 이 게임 자체가 마피아가 없는 거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인성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코난 네가 이렇게 간단한 추리를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냥 미라니가 거짓말을 친 거라면 모든 게 말이 된다. 도일이 네가 불가능한 걸 제외하고 남은 가능성이 단 하나일 때 그것이 아무리 믿을 수 없는 것이어도 그것이 진실이다 라는 말을 했지 않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코난은 사실 자신도 이미 진상이 무엇일지 예상하고 있었지만 자신은 절대 미라니를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투표를 하지 못했고 밤이 되고 나서 인성이가 살해당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코난은 왜 미라니에게 모두를 죽인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미라니는 저번 게임에서 날 위해 내 가족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 게임에서 우승해가지고 내 가족들을 다시 살려내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코난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처형할 수 있는 투표턴이 왔습니다. 코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라니는 자신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코난은 심각하게 당황을 했고 미라니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가족이 다 죽었는데 남은 마지막 가족인 코난도 죽게 할 순 없었다 라고 말하며 잘 살아달라는 말을 하고는 어디선가에서 날아온 총알에 맞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죽고 코난 혼자 남게 되었고 코난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 코난의 곁으로 처음에 봤던 중절모의 남자가 찾아왔고 남자는 우승한 걸 축하한다고 코난에게 원하는 것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코난은 이 게임에서 죽은 모두를 되살리고 싶다 라고 말했지만 남자는 그런 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난에게는 죽은 사람들을 살린다 외에는 다른 소원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코난은 죽은 사람을 되살린다 라는 문구를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문득 아포톡신 4869를 이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아포톡신 4869의 모든 정보와 완성된 아포톡신 4869를 얻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더니 그 말을 기다렸다고 자신의 정체가 네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검은 조직의 보스인 카라스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코난은 이 남자가 카라스마라는 사실은 놀랐고 카라스마가 생각보다 너무 젊어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남자의 얼굴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도 들었죠. 카라스마는 자신이 이렇게 아포톡신 4869의 효능으로 젊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오랜 지병 때문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신을 이어 아포톡신 4869를 개발할 사람이 필요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재력도 재력이지만 뛰어난 두뇌를 가진 인간이 필요해서 이런 게임을 연 것이라고 하네요. 카라스마는 만약 네가 이 아포톡신 4869의 개발을 완료한다면 이번에 죽은 사람들도 되살릴 수 있을 건데 자신의 뒤를 잇겠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코난은 자신을 장가지게 만들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게 만든 이 조직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려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 카라스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코난은 아니 남도일은 원래의 카라스마에 이어 새로운 카라스마가 되었습니다. 도일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되살리기 위해 시골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 전 제약회사 직원을 조직으로 불러오기도 하고 조직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인간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는 등 점점 선을 넘게 됐죠. 하지만 그런 일을 해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고 자신을 위로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직원 중 하나가 요즘 조직의 일을 방해하는 고등학생 탐정 하나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도일이는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고등학생 탐정이란 말을 듣고 그 녀석의 사진을 가져와봐라 라는 말을 했죠. 그리고는 문득 오랜만에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을 보니 뭔가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의 조직원이 조직일을 방해하는 고등학생 탐정이 나온 신문기사를 줬고 그 기사를 본 도일이는 허탈해서인지 기뻐서인지 모를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신문기사엔 옛날의 자신이랑 똑같은 얼굴을 가진 탐정이 있었거든요. 도일이는 이 탐정놈을 찾아내라고 말을 한 뒤 방에 걸려있는 중절모를 보며 자신의 일을 도와줄 손님들을 찾아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이렇게 와디프 코나의 등장인물들이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다면 이었습니다. 여기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덕분인지 다른 아이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뭔가 소외된 친구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는 예쁜 심성을 가진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한아름. 성격만큼이나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아름이는 유치원 시절부터 같은 반 아이들과 다 잘 지냈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뭉치, 세모란 아이랑은 더 친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나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원래 친했던 뭉치, 세모랑 같은 반이 돼서 아름이는 좀 더 기뻤습니다. 그래서 뭉치와 세모에게 같은 반이 돼서 기쁘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 말에 뭔가
둘의 볼이 빨개지는 것 같았죠. 아르미는 얘네가 감기에 걸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둘을 걱정했고 둘은 괜찮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초등학교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코난이라는 신기한 이름을 가진 아이가 같은 반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아르미는 그 코난이라는 친구한테 관심이 생겨서 며칠 동안 그 친구를 지켜봤는데 그 코난이라는 아이는 뭔가 반 아이들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학교 생활을 엄청 지루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르미는 어릴 적부터 겉도는 아이들을 내버려두지 못하는 성격이라 저 친구의 친구가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르미는 원래 뭉치 세모와 함께 유령이 나오는 집을 탐험하러 가기로 했었는데 코난과 친해질 겸 코난 보고도 같이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코난은 엄청 심드렁하게 반응하며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아르미의 든든한 친구 뭉치가 코난에게 협박을 해준 덕분에 코난도 같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르미와 코난 그리고 그 외 등등은 함께 유령이 나온다는 집에 가게 됐고 그곳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난은 약간 귀찮은 듯한 표정이었는데 집을 조사하면 할수록 점점 표정이 심각해지는 것 같았고 아르미는 그 모습을 보며 코난도 우리랑 놀면서 좀 재밌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뭉치와 세모가 사라졌고 아르미는 이 둘을 찾기 위해 혼자 돌아다니던 중 수상한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아르미는 순간 몸이 굳어버려서 움직이질 못했는데 코난이 아르미를 구해줬죠. 코난은 학교에선 본 적 없던 진지한 얼굴로 유령처럼 보이는 여자를 쳐다봤고 그 여자를 따라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르미는 무서웠지만 코난의 표정이나 행동이 너무나 믿음직스러워서 코난을 따라갔습니다. 코난을 따라가 보니 어떤 지하실이 있었고 그 지하실에는 울부짖고 있는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아까의 그 여자가 왔고 코난은 그 여자 앞으로 나서며 그 여자와 울부짖고 있는 남자의 정체를 말하며 자신은 에도가와 코난 탐정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르미는 학교에선 보지 못한 코난의 모습을 보며 놀라우면서도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코난의 활약 덕분에 그 집에 있었던 사건들을 해결했고 사라졌던 뭉치와 세모도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르미는 이 사건 덕분에 코난을 다시 보게 됐고 코난과 더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 후로 아르미는 코난과 학교를 같이 하려고 한다거나 코난에게 말을 더 거는 등 코난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고 코난도 그런 아르미를 귀찮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나름 친절하게 잘 대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르미는 도쿄타워에서 암호를 맞추면 인형을 준다는 이벤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암호를 아르미도 풀지 못했고 아르미랑 같이 갔던 아르미 아빠도 풀지 못한 바람에 그 암호를 학교에 들고 오게 됐죠. 뭔가 학교에 들고 오면 코난이 이 암호를 풀어줄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코난은 진짜로 이 암호를 풀었고 암호를 푼 보상을 받기 위해 다시 도쿄타워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도쿄타워에 가서 선물을 받고 난 뒤 잠시 한눈을 팔았고 다른 아저씨와 가방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 가방에 있던 이상한 쪽지를 뭉치가 슬쩍 하게 되죠. 뭉치는 그 쪽지가 보물지도라고 하면서 내일 다 함께 보물을 찾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아르미는 남의 물건에 마음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번 유령의 집 사건처럼 코난과 함께 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됐고 아르미는 코난 외 등등과 함께 보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 요상한 그림들로 어떻게 보물을 찾아야 할지 감도 안 잡혔는데 코난의 뛰어난 추리력 덕분에 어떻게든 보물이 있는 곳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보물을 찾는 것이 탐정단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 보물이 있는 곳을 알아내려고 탐정단을 따라온 이탈리아 강도단도 있었습니다. 그 이탈리아 강도단은 보물을 찾아내 탐정단 아이들을 묶은 뒤 코난에게 총구를 들이대며 보물이 있는 곳을 말해라고 했습니다. 아르미는 이러다가 코난이 죽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을 했는데 코난은 의외로 담담해 보였고 강도단에게 보물이 있는 곳을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강도단은 보물을 찾기 시작하는 것 같아 보였고 아르미와 세모, 뭉치는 저 강도단이 보물을 찾아낸 뒤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걸 코난이 알았는지 코난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한 뒤 코난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작전을 알려줬고 코난의 작전대로 한 결과 범인들을 제압하고 경찰들에게 범인들을 인계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민이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총을 들이대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용기, 절대로 해결 못할 사건은 없는 듯한 추리력, 그리고 겁에 질린 아이들을 다독이고 이끌어주는 리더십까지 있는 코난을 아르민은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강도단을 제압한 다음날이 됐고 코난과 함께 사는 미라니 누나라는 사람이 코난과 탐정단 아이들에게 대단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세모와 뭉치는 더 칭찬을 받고 싶었는지 자신이 다 해결했다는 식으로 허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활약한 코난은 가만히 있었죠. 아르민은 그런 겸손한 모습마저 너무나 멋있어 보였고 미라니 앞에 서서 보물의 암호를 푼 것과 범인들을 제압한 것 모두 코난이라고 말하며 자신도 모르게 코난의 볼에 입을 맞춰줬습니다. 아르민은 솔직히 자신도 모르게 감정 표현을 해버려서 본인도 놀랐지만 그래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는 것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 후로 아르민은 코난에게 일부러 말을 걸기도 하고 장난도 걸어보면서 코난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코난은 그냥 아르미를 친구로만 생각한 건지 아니면 살짝 부담스러워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르미는 그날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코난이 거리를 두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후회되고 슬펐지만 그래도 자신의 마음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미는 강했거든요. 그래서 아르미는 포기하지 않고 코난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코난을 따라다녀 본 결과 코난은 같이 살고 있는 미란이라는 누나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르미는 코난의 취향이 연상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슬펐지만 그래도 아르미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그러다가 아르미의 반으로 장미란 여자애가 전화가 오게 됩니다. 코난 이후로 첫 전학생이었는데 뭔가 장미란 아이의 분위기는 코난이 처음 전화 갔을 때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미란 아이도 코난처럼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다니려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아르미는 또 한 번
아르미는 장미에게 먼저 다가가서 같이 다니자고 말을 했고, 그 후로 장미는 탐정단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분명 코난은 아르미를 포함한 탐정단 아이들이랑 단둘이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장미랑은 이상할 만큼 둘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비밀 얘기도 나눈 것 같았습니다. 아르미는 장미를 정말 소중한 친구로 생각하고 있지만 코난을 양보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장미에게 혹시 코난을 좋아하고 있는 거냐 라고 물었는데, 장미는 순간 당황한가 싶더니 슬쩍 웃으면서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르미는 장미의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진실이어도 코난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장미가 코난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탐정단 아이들은 박사님과 캠핑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캠핑을 가며 아이들끼리 가볍게 30초를 마음속으로 정확하게 세는 게임을 하게 됐죠. 사실 아르미는 예전부터 코난이 옆에 있으면 심장이 빠르게 뛰어서 그 심장 뛰는 걸로 초를 재면 정확하게 초를 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난이 옆에 있을 땐 항상 30초를 정확하게 셌죠. 아무튼 그렇게 캠핑을 갔다 오고 나서 탐정단 아이들은 트윈타워 빌딩에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10년 후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찍게 됐는데, 아르미의 10년 뒤 얼굴은 꽤나 귀엽게 나왔죠. 아르미는 솔직히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코난이 좀 더 아르미에게 빠졌으면 했지만, 코난은 그냥 흐뭇한 얼굴뿐이었고 오히려 코난은 미라니의 10년 뒤 모습을 보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르미는 그 모습을 보자 미라니 언니가 있는 이상 자신에게 기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라니 언니와 둘이서 얘기를 좀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미는 미라니와 둘이서 만나게 됐고, 그 자리에서 아르미는 자신이 코난을 좋아하고 있는데 코난은 미라니 언니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미라니 언니에게는 남도일이라는 애인이 있으니까 코난에게 포기해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미라니 언니는 좀 당황하더니 알겠다고 말을 했고, 아르미는 이렇게까지 했으니 그래도 이제 자신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후로 탐정단 친구들은 트윈타워 빌딩 개관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그 빌딩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탐정단 친구들은 빌딩의 옥상층 쪽에 갇히게 됩니다. 코난과 장미는 빌딩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고민하는 것 같아 보였고, 그 결과 폭발하는 타이밍에 맞춰 그 폭발하는 폭풍의 추진력으로 다음 건물로 넘어간다는 작전을 짰습니다. 코난은 이 작전이 성공하려면 타이머를 안 본 채로 30초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세야 한다고 말하며 아르미에게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르미는 자신이 초를 세는 방법을 코난이 알게 되면 아르미의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코난이 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좋아한다는 마음은 참을 수가 없는 거니까 코난이 자신의 옆에 붙어있기만 하면 심장이 뛰는 걸로 초를 셀 수 있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 말에 코난은 살짝 당황하는 것 같더니 알겠다고 말을 했고, 차에 타서는 아르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르미는 이 손을 영원히 잡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그 손을 잡은 채 정확하게 30초를 세줬죠. 이 덕분에 탐정단 아이들은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미는 내심 자신의 마음을 많이 표현했고, 이번에 코난이 자신의 손도 잡아줬으니까 본인과 코난의 사이가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딱히 진전이 없었고, 코난은 여전히 미라니 언니한테만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아르미는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미는 강하니까요. 사실 아르미는 이렇게 자신이 감정 표현을 했는데도 상대방 쪽에서 무시하는 걸 견딜 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힘들어서 울 때도 있었고, 자신의 스타일을 바꿔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며, 괜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서 오히려 코난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울면서 후회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자신이 코난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슬픈 마음을 꾹꾹 참고 자신의 이 마음을 일기했으며 괜찮아지길 기다렸죠. 과연 언젠가 아르미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까요? 일본의 어느 동네에 어떤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외모와 풍부한 감정 표현 덕분에 어느 집단에 있던 빛이 난 아이였죠. 이런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몇몇 기획사는 이 아이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여 소녀를 배우로 데뷔시켜보자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소녀의 부모님은 내심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런 제안을 거부하지 않았고, 이 어린 소녀는 14살의 어린 나이에 배우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오며 비교적 쉽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나갈 배우 생활도 딱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가 발을 내디딘 연예계에 자신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온 빛나는 아이들이 많았고, 이제서야 배우 일을 시작한 소녀는 살짝 좌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연기 연습을 마치고 집에 가던 소녀는 잠시 집 앞 공원에 앉아 멍을 때렸습니다. 소녀는 내가 연예계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다른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묻혀서 그저 그런 배우로 살다가 잊혀지는 게 아닐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소녀의 앞으로 어떤 소년이 멈춰섰습니다. 그 소녀는 소녀에게 왜 울고 있냐고 물었고, 소녀는 소년에게 그냥 무시하고 갈 길 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소녀는 소녀에게 혹시 너 아역 배우인 거 아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소녀는 놀래서 그 소년을 쳐다봤고, 소녀는 그 소녀가 쳐다보자 눈물 그쳤으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말을 해줘 라는 말을 했죠. 소녀는 이 소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딱히 나쁜 아이는 아닌 것 같아서 자신이 배우 생활을 하게 된 이유라던가, 지금 다른 아역 배우들은 이미 저 멀리 가 있는 것 같은데 나만 0부터 시작하고 있는 느낌이란 식으로 말을 해줬죠. 소녀는 가만히 소녀의 말을 다 들어주고는 슬쩍 웃으며, 제로는 모든 일의 시작이야. 아마 너가 멀리 갔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너처럼 막막한
때를 겪었을걸? 하지만 결국 걔네도 제로에서 출발을 했고 꽤 먼 곳까지 간 거겠지. 출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없다고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소녀는 이 소년의 말을 들으니 뭔가 확 와닿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대충 감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년은 그 소년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이렇게 마법처럼 자신의 고민에 대답을 해준 소년에게 약간 장난으로 혹시 마법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웃으며 난 마법사가 아니야, 그저 책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라고 라는 말을 했죠. 소년은 이 신기한 소년의 이름이 문득 궁금해져서 이름도 물어봤는데 소년은 내 이름은 언젠간 알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난 곧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가 될 거거든 이라는 말을 했고, 그 말과 동시에 소녀의 엄마가 부르는 바람에 소년은 공원을 떠나게 됐습니다. 소설가가 될 거라는 그 소년은 떠난 소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줬고, 소녀도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준 마법사 같은 소년에게 인사를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소년은 그 소년이 말한 것처럼 마음을 고쳐먹었고 그 다음날부터 열정적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원래부터 소년은 압도적인 외모와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소년은 몰랐겠지만 많은 감독들과 PD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던 아이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좀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소녀가 열정을 불태우자 감독과 PD들은 앞다투어 그 소녀를 자신의 작품이나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려고 했죠. 이렇게 이 소녀의 이름은 날이 갈수록 유명해져갔고, 몇 년이 지나자 일본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후지미네 유키코, 한국어론 이하윤이라고 불리는 이 소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소녀는 이렇게 유명해졌어도 자신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다양한 걸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런 열정 덕분에 일본의 모든 사투리들을 마스터했고, 쿠로바 도이치, 한국어로는 고기영이란 남자로부터 변장수를 배우기도 했죠. 그리고 이 변장수를 샤론 빈야드라는 배우와 함께 배웠는데, 이 샤론이란 여자는 이하윤의 친한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삶을 살고 있던 중 어떤 소설 원작의 드라마에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위험한 경찰 이야기라는 제목의 드라마였고, 원작 소설이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린 소설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촬영 현장에 온 이하윤은 다른 배우와 잡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그 배우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이하윤은 자신과 대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자 놀래서 비명을 질렀고, 비명에 놀란 PD가 와서 쓰러진 배우의 상태를 보더니 그 배우가 숨을 안 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하윤은 본인 앞에서 사람이 죽은 게 사실인 건가 하는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찰들이 촬영장으로 왔습니다. 경찰들은 사건의 수사를 시작했고, 유력한 용의자로 죽은 피해자가 얘기를 나누고 있던 이하윤을 지목했습니다. 이하윤은 당황하며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경찰들은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하윤은 이대로 억울하게 체포당한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공포에 휩싸였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찰들 사이로 어떤 남자가 등장을 하더니 그녀는 범인이 아니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 남자는 경찰들에게 사건 현장에 있던 핏자국과 시체의 방향, 그리고 자신이 이 현장에 오면서 죽은 흉기를 보여주며 진범이 누구인지 추리를 해줬습니다. 그 남자의 추리는 너무나 완벽했고, 이 추리 덕분에 범인이 들통나서 도망가려던 범인을 경찰이 잡으며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그 남자는 추리를 다 끝내고 나서는 이하윤에게 다가왔고, 이하윤은 자신을 구해준 그 남자에게 탐정이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남자는 어디선가 본 듯한 미소를 머금은 채로 저는 탐정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소설가일 뿐이죠 라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이하윤에게 왠지 볼 때마다 울고 계신 것 같네요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하윤은 이 남자가 옛날 공원에서 자신에게 해답을 내놔줬던 마법사 같은 소년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하윤은 그 남자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물었고, 그 남자는 여기서 촬영하는 드라마의 원작 소설이 바로 자신이 지은 소설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이하윤은 놀라며 그럼 당신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추리소설가 남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남건은 웃으며 그때 공원에서 했던 말이 실현된 것 같아서 자신도 신기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하윤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소년과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신기했는데, 이렇게 둘 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만나게 된 것도 너무나 얼떨떨했습니다. 남건은 멍한 이하윤에게 휴대폰 번호를 주며 이제 서로 이름도 알게 됐으니 자주 보면서 살자고 말을 했죠. 이하윤은 너무 좋다고 말했고, 둘은 서로 연락을 하고 남들의 눈을 피해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남건은 어느 날 이하윤을 어떤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했고, 이하윤은 웬일로 사람 많은 데서 만나자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건은 이하윤과 그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으며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오늘따라 남건이 좀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뭔 일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그 레스토랑 근처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리가 들렸고, 남건은 사건 얘기를 듣자마자 눈을 번쩍였습니다. 남건은 사건 얘기를 듣고 난 뒤 아까보다 더 대화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 보였고, 이하윤은 답답해가지고 기다릴 테니까 그냥 사건 해결하고 와라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남건은 그제서야 밝게 웃더니 알겠다고 이 스테이크가 식기 전에 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하윤은 스테이크가 식은 후에 오면 남건의 살로 스테이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끝났는지 남건이 이하윤 쪽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이하윤은 스테이크가 식었는지 확인하려던 중 갑자기 남건이 이하윤에게 결혼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하윤은 너무 예상도 못한 말이라 당황하기도 했지만 날 바꿔준 첫사랑 같은 남자가 결혼해달라는 말을 해줘서 기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하윤은 당연하게도 남건의 프로포즈에 승낙을 했고, 둘은 결혼 준비를 하게 됐죠. 결혼 준비를 하던 이하윤은 문득 자신이 결혼을 하고 배우 생활을 하면서 이 남자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배우 생활을 하며 남건과 데이트를 했을 때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너무나 불편했었는데, 만약 결혼을 하고 애를 낳게 된다면 그 아이와 사람 많은 곳엔 절대 가지도 못하고 아이
아이와 다양한 추억도 못 쌓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죠. 그래서 상여자 이하연은 결혼과 동시에 배우를 은퇴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하연의 이런 결정에 남건은 너의 결정은 뭐든지 응원한다 라고 말을 했고, 그렇게 이하연은 기자들을 모아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솔직히 이하연은 자신의 인생을 바쳐 배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인생을 바쳐 배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남자와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소중했고, 언젠간 태어날 자신의 아이와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하연과 남건은 결혼을 했고 아들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이하연과 남건은 그 아들의 이름을 남도일로 지었고, 도일이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커갔습니다. 도일이는 남건을 닮아서 그런지 추리소설을 매우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남건의 서재에 틀어박혀서 책 읽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하연은 도일이가 책 읽는 것도 좋지만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하루 날 잡고 도일이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가봤습니다. 원래는 남건도 데려가려고 했지만 남건은 원고 작업 때문에 죽어가는 것 같아서 그냥 냅두고 도일이와 둘만 나오게 됐죠.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외출한 도일이는 처음엔 집에서 책 읽고 싶다고 때렸었지만 몇 분 동안 돌아다니다 보니 신나가지고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던 도일이는 갑자기 어떤 장소에 멈춰서더니 이하연에게 다가와서 저 아저씨 이상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하연은 도일이가 가리킨 곳을 봤더니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하연은 서둘러 도일이의 눈을 가렸고 빠르게 경찰을 불렀습니다. 잠시 뒤 경찰들이 도착을 했고 남자의 시신을 쭉 살펴보더니 이건 살인사건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죠. 이하연은 괜히 이 사건에 엮이기 싫어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도일이가 경찰 근처로 가더니 어떤 남자를 가리키며 저기 쓰러진 아저씨 근처에 저 아저씨가 있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하연은 놀래서 도일이를 데리러 갔는데 도일이에게 의심받는 남자가 도일이에게 그게 무슨 헛소리냐 꼬맹아 라고 말을 하며 위협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하연은 빠르게 도일이를 낚아채고는 그 남자에게 원래 살인사건은 가장 근처에 있던 인간이 유력한 용의자가 되는 법이다, 그런 것도 모르는 거냐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증거가 있어야 용의자가 되는 거 아니냐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말을 했죠. 이하연은 분했지만 증거를 발견한 게 없어서 반박을 못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사실 이 근처에서 계속 있었는데 당신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봤고 나 말고도 그 모습을 본 목격자가 많다, 그리고 당신이 피해자를 죽일 때 쓴 흉기도 근처 휴지통에서 찾아왔다 라는 말을 하며 남건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에 범인은 좌절을 했고, 좌절을 한 범인은 남건에게 당신은 뭐 탐정이라도 되는 거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남건은 그 말에 아니요 저는 탐정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잠깐 생각을 하더니 그냥 평범한 한 아이의 아버지일 뿐이죠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하연은 왜인진 모르겠지만 살짝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건은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았는지 이하연과 도일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